기원전 4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궁전 회랑의 횃불을 흔들고 있던 밤, 로마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숙소로 커다란 보따리 하나가 배달됩니다. 리넨 천으로 둘둘 말린 침구 자루, 호위병이 바닥에 내려놓자 그 안에서 21살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이자 며칠 전까지 이 나라의 파라오였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3살짜리 남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궁에서 쫓겨나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군사를 긁어모으고 있던 처지였죠. 군대도 부족하고 돈도 바닥나고 동맹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의 경호망 한복판에 무기도 호위병도 없이 천조가리 하나에 몸을 구겨 넣어서 들어온 겁니다. 참고로 이 장면, 영화에서는 화려한 페르시아 카펫으로 묘사되죠. 실제 기록은 다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원문을 보면 카펫이 아니라 스트로마토데스몬, 침구를 넣는 리넨 자루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미인이 카이사르를 유혹하러 간 밤이 아니라 왕위를 잃은 21살의 여성 파라오가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승부수는 통해요. 카이사르는 그녀를 지지하게 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최고 권력자 2명을 연달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지중해의 판도를 2번이나 뒤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2000년 동안 절세미인이 로마를 유혹한 이야기로 기억해왔습니다. 영화도 소설도 전부 같은 말을 하죠.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로마를 사로잡은 여자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그녀가 진짜 무기로 썼던 건 얼굴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색으로 적국의 지도자를 홀린 요부의 이미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해보면 꽤 소름 돋는 답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처음 만든 건 클레오파트라 본인이 아니에요. 그녀와 전쟁을 벌여 이긴 로마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였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역사까지 자기 방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천재 정치인에게 졌다고 기록하면 자기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미모에 홀린 안토니우스를 구해준 것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대본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정정되지 않았죠. 셰익스피어가 그 위에 희곡을 썼고 할리우드가 그 위에 영화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알고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설계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과연 진짜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전 한 개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새겨진 은화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얼굴, 실제로 본 사람이 있긴 한가요? 기원전 30년대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전에는 우리가 상상하던 얼굴이 없어요. 뚜렷한 매부리코, 앞으로 나온 턱, 넓은 이마. 영화 클레오파트라에 나온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죠. 이 얼굴을 보고도 세기의 미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지, 물론 동전 초상화라는 건 양식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얼굴과 100% 같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변형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기의 미녀라는 이미지의 출처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전부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로마 쪽 기록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본인이 남긴 기록에는 자기 외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집트 쪽 사료에서도 그녀를 미녀로 묘사한 문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녀라는 프레임은 전부 로마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셰익스피어가 1607년에 희곡으로 재생산했고 할리우드가 1963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캐스팅하면서 전 세계에 확정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선거철에 상대 후보 캠프가 만든 네거티브 광고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제 능력은 지우고 가장 자극적인 이미지 하나만 반복해서 박아넣는 방식이요. 그 광고가 뉴스로 인용되고 그 기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나오고 책에 실렸습니다. 원본 자체가 편향되어 있었다는 걸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요. 로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로마 원로원의 시선으로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홀린 이국의 여왕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가 이집트 여자한테 휘둘렸다? 이건 로마 체면의 문제였어요. 그 체면을 지키려면 클레오파트라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설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외교적으로 뛰어나서 카이사르가 협력을 택한 것이라고 기록했다면 로마 최고 권력자가 이집트 여왕의 전략에 끌려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서사였던 거죠. 차라리 미모에 홀렸다고 쓰는 편이 카이사르의 판단력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책임을 이집트 쪽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플루타르코스는 흥미로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외모 자체가 비할 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누구든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외모가 아니라 대화. 2000년 전 기록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윗줄만 읽고 아랫줄은 넘겨버린 셈입니다. 플루타르코스만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카시우스 디오 역시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판단력을 별도로 언급했고 이집트 현지 신전의 부주에서 그녀는 미녀가 아니라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통치자의 권위를 입고 서 있습니다. 미녀 쪽 증거는 로마에만 있고 통치자 쪽 증거는 이집트에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출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녀가 아니었다면 카이사르가 반한 건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동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동전 초상화에서 눈에 띄는 건 외모가 아니라 머리 장식입니다. 디아뎀, 그러니까 헬레니즘 왕족이 쓰는 왕관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건 나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나는 통치자라는 선언입니다. 같은 시기 로마 장군들의 동전과 나란히 놓고 보면 구도가 거의 동일해요. 정면이 아닌 측면 초상,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 이름과 칭호 각인,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이미지를 미녀가 아니라 군주로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주조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원전 30년대,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지중해 동부의 패권을 노리던 시기예요. 시카고 미술관에 소장된 동전 하나는 앞면에 클레오파트라, 뒷면에 안토니우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등한 크기로, 대등한 구도로 새겨져 있어요. 이건 연인 사이의 기념 주화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의 공식 선언문에 가깝죠. 지금으로 치면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서에 나란히 서명한 것과 비슷한 무게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뒤 이 동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녹여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과 기념물을 대부분 파괴하거나 회수했어요. 살아남은 것들은 대부분 이집트 현지 신전에 새겨진 부조처럼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긴 쪽이 진 쪽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만든 서사로 채웠습니다. 위험한 미녀, 로마를 유혹한 이집트 마녀. 현대의 이 행위를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 삭제, 다른 말로 다문아티오 메모리아이. 로마인들이 만든 이 제도는 원래 반역자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완전한 삭제 대신 더 교묘한 방식이 적용된 셈이에요. 존재를 지운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바꿔버렸으니까요. 정치인을 지우고 판무파타를 남겼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말한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정체가 뭐였는지 그 증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모의 여왕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거부터 확인해볼까요? 먼저 언어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에티오피아인, 히브리인, 아라비아인, 시리아인, 메디아인, 파르티아인,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민족과 통역 없이 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 목록을 근거로 7개에서 9개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추정해왔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영토가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이란 고원까지 펼쳐져 있었으니까 이 언어 목록은 사실상 제국의 지도를 입으로 읽어낸 것과 같죠. 그런데 2024년에 위트레흐트 대학의 롤프 스트루트만 교수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언어 목록이 단순한 개인 능력의 나열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토의 지도와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트로글로디테스는 홍해 연안, 히브리와 시리아는 레반트, 메디아와 파르티아는 이란 고원,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이란까지 하나의 지리적 연속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는 기록은 개인의 어학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의 모든 백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치자라는 정치적 선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베히스툰 비문에 나는 모든 언어의 왕이다 라고 새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세대 전의 선례도 있습니다. 폰토스 왕국의 미트리다테스 6세는 22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전해지는데 로마 학자 플리니우스는 그가 다스리는 민족들의 언어였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언어의 수는 곧 제국의 크기였던 셈이에요. 클레오파트라의 언어 목록도 같은 문법 위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능력이든 의례적 표현이든 한 가지는 클레오파트라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다스린 파라오는 30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집트어를 배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스계 왕조였으니까요. 자기네 백성이 쓰는 말을 300년간 무시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은 그리스어만 썼고 행정도 그리스어로 돌렸고 이집트 원주민은 피지배층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300년의 벽을 깬 유일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의 마지막 총독이 갑자기 현지어로 연설을 시작한 거죠. 그 한마디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면 선명해집니다. 이 왕조는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왕족 간의 근친혼이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제자매끼리 결혼하는 전통이 300년간 이어졌어요. 클레오파트라 본인도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형식적으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왕족은 그리스어만 쓰고 그리스식 교육만 받고 이집트 원주민과는 행정 문서로만 소통했습니다. 왕궁과 백성 사이에 언어의 벽, 혈통의 벽, 문화의 벽이 세 겹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어를 배웠다는 건 그 세 겹의 벽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문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 신전의 기록을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이전 어떤 프톨레마이오스 왕보다도 이집트 사제 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덴데라 신전의 부제는 그녀가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아들 카이사룡과 함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종교적 의례인 동시에 이 왕조는 이집트 전통의 수호자라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 지금 말로 하면 국립연구원 겸 도서관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학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참석했다가 아니라 직접 대화했다는 표현이에요. 의전용 방문이 아니라 토론에 끼어든 겁니다. 파피루스 냄새가 배어있는 대리석 기둥 사이에서 당대 최고 지식인들과 같은 언어로 논쟁을 벌인 20대의 여성 파라오. 이 이미지는 침대 위의 판무파탈과는 꽤 거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스계 외래 왕조가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민심을 붙잡은 셈이죠. 여기에 경제 감각까지 더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복귀한 뒤 이집트의 화폐 제도를 정비하고 곡물 수출 체계를 재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지중해 최대의 곡물 생산지였어요. 제정기 로마 기준으로 이집트산 밀은 로마 시민 식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클레오파트라 시기보다 뒤의 기록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집트 곡물의 전략적 가치는 지중해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곡물이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외교 카드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밀을 원하는 자는 이집트의 여왕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상 로마의 동맹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눈치를 보며 생존하는 처지였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로마에 막대한 뇌물을 바쳤고 그 빚이 이집트 재정을 짓눌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물려받은 건 왕관만이 아니라 파산 직전의 국가 재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곡물 카드를 외교 무기로 전환시킨 건 경영자의 판단이지 미녀의 매력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0년 만에 백성의 언어를 배운 유일한 파라오, 사제 계층과 종교적 동맹을 구축한 정치인, 그리고 지중해 곡물 시장의 핵심 카드를 쥔 경제 전략가. 이게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여자의 스펙이라는 거죠. 카이사르가 이 여자에게 반한 이유가 예쁘니까였을 거라고 보기엔 그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닐까요? 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 항구, 로마 내전에서 폼페이우스를 격파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폐잔병을 추격하며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건 폼페이우스의 잘린 목이었습니다. 환영 선물이 잘린 목이라니.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호텔 체크인 하자마자 로비에서 시체를 본 셈입니다. 이집트의 어린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신하들이 로마의 승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미리 처리해버린 거죠. 카이사르는 기뻐했을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고개를 돌렸고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어도 폼페이우스는 한때 자기 딸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이집트 관료들이 로마 원로원 의원의 목을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역풍 때문이었고 실질적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기원전 59년 자신이 집정관이던 시절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에게 로마의 친구이자 동맹이라는 타이틀을 팔았는데 그 대금 1천만 데나리우스가 아직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21세의 클레오파트라가 리넨 자루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왕좌를 빼앗긴 채 내전 중이던 그녀에게 카이사르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도 이 만남은 계산적인 부분이 컸다고 보이는 게 이집트는 지중해 최대의 곡물 생산지이고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금고는 로마 원로원 전체 예산에 맞먹을 정도였거든요. 살아있는 정통 파라오를 손에 쥐면 그 돈과 미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카이사르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1세, 31살 차이입니다. 이걸 사랑 이야기로 포장한 건 후대의 극작가들이고 당시 현장의 논리는 훨씬 건조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방금 내전에서 이겼지만 이집트에서 고립된 채 자금이 필요한 장군이고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빼앗겨 목숨이 위태로운 파라오였죠. 둘 다 상대방 없이는 다음 수를 두기 힘든 상태였어요. 로마의 사료들은 이 장면을 이국적인 여왕의 유혹으로 묘사합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대놓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카이사르를 유혹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만남에서 더 절박한 쪽은 오히려 카이사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로마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대적인 도시에 4,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섭정 포티누스가 지휘하는 2만 이집트 병력이 알렉산드리아를 둘러싸고 있었고 실제로 이 직후 카이사르는 왕궁 구역에서 몇 달간 포위당합니다. 이 포위전 와중에 벌어진 일도 흥미롭죠.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항구 방어 중에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번져서 알렉산드리아에 서고 일부가 소실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로마 장군의 자기 방어 때문에 불탄 겁니다. 포위가 풀린 건 시리아 속주에서 원군이 도착한 뒤였습니다. 기원전 47년 초 나일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는 괴멸됐고 13살 파라오는 나일강에서 익사합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정식 여왕으로 선포하고 이후 그녀의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형식적 공동 통치자로 앉히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별명은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가 카이사르의 친아들이라고 공언했어요. 카이사르 본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죠. 로마법상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양자 옥타비아누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친아들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면 로마 공화정의 후계 구도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카이사리오는 태어난 순간부터 두 제국 사이에 걸쳐진 시한폭탄 과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로마 쪽 반응이 이걸 증명합니다.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던 가이우스 오피우스는 아예 팸플릿을 한 편 써서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친아들일 수 없다는 논증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어요. 지지자가 나서서 자기 지도자의 아들을 부정하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별장에 머물렀고 카이사르는 베누스 제네트릭스 신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금박 동상을 씁니다. 이건 외교적 환대가 아니었어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눈앞에 이집트 여왕이 로마의 여신과 나란히 서 있었던 겁니다. 원로원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암살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빨리 다음 수를 계산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라진 로마에서 자기 아들의 지위를 지킬 방법을 계산해야 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안고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뒤 3살 난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의 공동 파라오로 선포합니다. 이건 애도가 아니라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3살짜리 파라오, 왕관이 머리보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 석자가 지중해 전체의 권력 구도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카이사르가 사라진 지금 클레오파트에게 이 아이는 로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는 마지막 근거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첫 번째 로마인은 떠나고 두 번째 로마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로마는 셋으로 쪼개집니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그리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 셋이 제국을 나눠 가진 체제를 제2차 삼두정치라고 부르죠.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맡았습니다.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가 그의 관할이었어요.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소환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당시 이집트가 어느 편이었는지 해명하라는 것. 클레오파트라는 해명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러 갔죠.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타고 온 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미는 금박, 돛은 자주색, 노는 은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피리와 류트 소리에 맞춰 노가 움직이고 있었죠. 가판 위 황금 천막 아래 클레오파트라가 아프로디테처럼 누워 있었고 향료를 태운 연기가 강 양쪽 기슬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건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원조 요청을 받은 국가 원수가 상대국 수도의 전투기 편대를 끌고 가서 에어쇼를 벌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하러 온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배 한 척으로 그 메시지를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연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타르수스 중앙 광장에 연단을 차려놓고 클레오파트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전부 항구 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연단 위에 안토니우스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로마 동방 전역을 지배하는 남자가 구경꾼 한 명 못 붙잡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입도 열기 전에 이미 판을 뒤집어 놓은 셈이죠. 안토니우스는 왜 이 연출에 끌려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끌려든 게 아니라 끌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토니우스의 최대 과제는 파르티아 원정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카이사르도 못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고 로마의 실질적 1인자가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꿈은 언제나 현금 앞에서 멈춥니다. 파르티아까지 대군을 보내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댈 수 있는 곳은 지중해에서 이집트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안토니우스가 필요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뒤 이집트의 로마 내 보호자가 사라진 상태였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온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군사력 없이는 이집트의 독립도 자기 왕조의 존속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쌍방의 생존 전략으로요. 역사상 가장 비싼 동거 계약이었던 셈이죠.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아내 옥타비아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공식 결합합니다. 옥타비아는 옥타비아누스의 친누나였어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위였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소름 돋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는 버림받은 뒤에도 안토니우스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로마에서 계속 키웠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와 낳은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람맞은 아내가 바람핀 남편의 자녀를, 그것도 상대 여자의 아이까지 돌본 겁니다.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쟁 선포문 같은 건 정치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아내가 상대 여자의 아이까지 묵묵히 키우고 있다?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노입니다. 안토니우스의 진짜 적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옥타비아의 품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결정적 한 수를 둡니다. 알렉산드리아 증여식이라 불리는 행사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동방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시리아, 키프로스, 리비아 일부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아르메니아와 메디아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에게 돌아갔어요. 안토니우스에게는 파르티아 전비가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군사적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영토는 그 거래의 대가였어요. 사랑으로 영토를 넘기는 장군은 역사에 없지 않았을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이사리온의 호칭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13살 카이사리온을 왕 중의 왕으로 선포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진정한 아들이자 적법한 후계자라고 공식 선언합니다. 이건 옥타비아누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죠. 옥타비아누스의 권력 기반은 카이사르의 양자라는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육아들이 있고 로마의 3두 중 하나가 그걸 공인했다면 양자의 입지는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어 옥타비아누스는 즉각 방역에 나섭니다.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베스타 여사제들에게서 불법으로 탈취해 원로원에서 공개 낭독합니다.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로마의 장군이 이집트 땅에 묻히겠다고 했다는 소식에 로마 시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중 특히 로마인들을 자극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곁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죠. 로마 장군이 로마 땅이 아닌 공공의 적이자 다름없는 타국의 여왕 옆에 누워있겠다고 유서에 남긴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옥타비아누스의 조작이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옥타비아누스가 선전포고를 안토니우스에게 한 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했다는 점입니다. 로마법상 로마 시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내전이 되지만 외국 군주에게 선포하면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과 다름없게 되죠.
이 법적 프레임 하나로 안토니우스는 적국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어요.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해안 악티움 곧 앞바다 안토니우스 함대 약 250척, 옥타비아누스 함대 약 400척이 마주합니다. 숫자만 보면 안토니우스가 불리하지만 그의 전함은 크고 무거운 대형 갤리선이었어요. 갑판 위에 투석기를 올린 일종의 해상 요새였죠. 반면 옥타비아누스의 배는 리브루니아라 불리는 소형 쾌속선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안토니우스의 판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몇 달째 악티움만에 갇혀 있는 동안 말라리아가 함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노젓는 병사들이 죽거나 쓰러져서 500척 중 절반 넘게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설상가상으로 안토니우스의 장군 퀸투스 델리우스가 작전 계획을 통째로 들고 옥타비아누스에게 투항해버립니다. 전투 당일 안토니우스는 돌파를 시도합니다. 해협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이탈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건 승리를 위한 출격이 아니라 탈출을 위한 출격이었습니다. 악티움에서 진 건 클레오파트라일까요? 아니면 안토니우스일까요? 여기서 2000년간 논쟁이 계속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은 안토니우스의 주력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오후 바람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해요. 옥타비아누스 진영의 빈틈을 뚫고 남쪽 바다로 빠져나간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 기함을 버리고 소형 선박으로 갈아탄 뒤 클레오파트라를 쫓아갑니다. 전투 중인 자기 함대를 남겨둔 채로요. 로마 역사가들은 이 장면을 여자에게 홀린 장군이 병사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배에는 이집트 왕실의 전쟁 자금이 실려 있었어요. 안토니우스의 병력 대부분이 이미 무력화된 상태에서 남은 자산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자금과 이집트라는 국가 자체였습니다. 또 하나, 클레오파트라의 60척이 전투 대열 뒤에 배치된 건 전투 시작 전부터 결정된 편제였어요. 만약 탈출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이탈은 겁먹고 도망친 게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플랜 B를 실행한 겁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안토니우스가 빠져나간 뒤 남아있던 병사들은 밤늦게까지 싸우다 항복했습니다. 250척 이상이 침몰하거나 납포되었고 5,000명 이상이 전사했어요. 이틀 뒤에는 육군 19개 군단까지 통째로 옥타비아누스에게 투항합니다. 이 전투의 실질 지휘관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그의 오른팔 마르쿠스 아그리파였습니다. 지중해의 판도를 뒤집은 해전의 승자가 정작 전투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2000년 전 이 해전에서 지중해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악티움에서 빠져나온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옵니다. 남은 카드를 점검해봐야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죠. 동맹국들은 하나둘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었고 함대는 거의 소멸, 지상군도 대부분 항복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클레오파트라가 한 행동이 좀 의외예요. 그녀는 자기 영묘에 이집트 왕실의 금, 보석, 향료, 그리고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옮겨 쌓아둡니다. 항복하면 재물을 넘기겠지만 나를 모욕하면 전부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금을 인질로 사용했던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원하는 건 이집트의 왕실 재산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진입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소규모 병력으로 맞서 잠깐 밀어내는데 성공하지만 직후 자기 함대와 기병대가 통째로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안토니우스의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영묘로 들어가며 안토니우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녀가 죽었다고요? 이게 오해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메시지였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확실한 건 안토니우스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검으로 배를 찔렀다는 겁니다. 문제는 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영묘로 실려가서 그녀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게 되죠. 안토니우스가 죽은 뒤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짧은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개선식에 끌려나가지 않겠다. 이 말에 옥타비아누스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개선식 트리움푸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왕족을 사슬에 묶어 로마 시내를 행진시키는 의식입니다. 수십만 시민이 구경하는 앞에서 적의 왕이 걸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당했고 갈리아의 베르킹게토릭스가 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건 죽음보다 나쁜 시나리오였어요. 기원전 30년 8월 10일경 클레오파트라는 목욕을 하고 정찬을 차려 먹은 뒤 시녀 카르미온과 이라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 39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2000년째 논쟁 중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무화과 바구니에 숨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구멍이 꽤 많습니다. 이집트 코브라는 몸길이가 1.5에서 2m입니다. 이 크기의 뱀을 무화과 바구니에 숨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뱀독은 한 번 물어서 치사량을 주입할 확률이 약 10%밖에 안 됩니다. 3명이 연달아 죽으려면 같은 뱀이 3번 연속 치사량을 주입해야 하는데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브라 독은 신경독이에요. 물린 부위 주변으로 심한 부종과 조직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발견한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은 평화로운 표정이었고 외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시체와는 전혀 다른 상태였던 거죠. 플루타르코스 본인도 뱀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속이 빈 머리핀이나 빗속에 독을 감춰두고 피부에 찔러 넣었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팔에서 2개의 미세한 자국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2010년대에 이 문제를 재검토한 뒤 뱀 이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식물성 독이나 합성 동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뱀 이야기는 왜 2000년이나 살아남았을까요? 이집트 왕관에는 우레우스라는 코브라 장식이 올라갑니다.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뱀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는 서사는 파라오로서 신의 뱀을 받아들여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신성한 죽음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도 이 서사가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뱀에 물려 죽은 이집트의 여왕. 이 한 줄이면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실이 뭐였든 양쪽 모두에게 뱀이 유리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직후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온을 찾아 나섭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아들을 홍해 쪽 항구 베레니케로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인도까지 탈출시키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카이사리온의 가정교사 로돈이 배신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왕위를 주겠다고 한다며 카이사리온을 알렉산드리아로 되돌려 보내요. 17살 소녀는 돌아오자마자 처형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의 측근 아리우스 디디무스가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틀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원문은 지도자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였는데 지도자를 카이사르로 바꿔 말장난을 한 겁니다. 17살짜리의 사형 선고를 고전 문학인용으로 포장한 거예요. 권력의 언어는 이렇게 우아한 잔인함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나머지 3자녀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아이들을 로마로 데려가서 아이러니하게도 옥타비아에게 맡깁니다. 안토니우스가 버린 아내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를 키운 겁니다. 권력이 만든 가장 기묘한 가족 관계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죽었고 카이사리온도 죽었고 안토니우스도 죽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였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라면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뛰어난 정치인이었지만 내가 이겼다 라고 쓰면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재를 상대로 간신히 이겼다고? 그러면 권위가 흔들려요. 미모로 안토니우스를 홀린 요부를 내가 처단했다 라고 쓰면 안토니우스는 피해자가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정치력은 사라지고 침대 위의 이미지만 남죠. 옥타비아누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호라티우스는 그녀를 파탈의 몬스트룸, 직역하면 운명의 괴물, 의역하면 미친 여왕쯤 됩니다. 송시집 1권 37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프로페르티우스는 한술 더 떠서 3권 11편에 로마의 성벽 앞에서 몸을 판 여자라고 적었죠. 이 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쓴 걸까요? 호라티우스와 프로페르티우스는 둘 다 아우구스투스 체제 후원을 받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궁정 문화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요, 할리우드는요, 1607년 셰익스피어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썼습니다. 원전은 플루타르코스, 그러니까 로마 쪽 기록이에요.
1963년 할리우드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캐스팅했습니다. 원작은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로마 쪽 기록의 재생산이죠. 로마에서 셰익스피어 그리고 할리우드까지 원본이 편향되어 있는데 사본이 정확할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본인 입장에서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 로마 지식인 키케로는 서한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 불쾌감에 가까운 표현이었어요. 객관적 기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적국의 여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쓰인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쓴 문서는 현재 단 한 점만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3년에 작성된 세금 면제 칙령인데 파피루스 하단에 그녀의 친필로 한마디가 적혀 있어요. 그리스어로 기네스토이, 실행하라. 3000년 이집트 파라오 역사에서 통치자 본인의 친필이 남은 경우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로마 측 기록 속에서 클레오파트라 본인의 목소리는 이 단어 하나뿐인 거예요. 동전 한 장에 새겨진 메부리코와 파피루스에 남은 실행하라 한마디. 이 두 가지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전체보다 정직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합니다. 그런데 일반 속주가 아니었어요. 원로원이 관리하는 다른 속주와 달리 이집트만은 황제 직할로 묶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은 허가 없이 이집트 땅을 밟을 수도 없도록.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의 곡물이 로마 시민 식량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물을 누군가가 틀어쥐면 로마 전체가 흔들립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밀로 로마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옥타비아누스는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집트를 자기만 만질 수 있는 금고로 만들어버린 거죠. 재밌는 건 이 시스템이 로마 제국이 끝날 때까지 유지됐다는 겁니다. 약 500년 동안이요. 후대 황제들도 이 규칙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녀가 보여준 가능성은 500년간 로마 황제들을 긴장시킨 셈이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또 하나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록의 재편집.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이긴 뒤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을 사실상 끝내고 제정을 엽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운 사람이니까 기록을 편집할 능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로마에는 다문아티오 메모리아에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기억의 단죄, 패배한 적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삭제하거나 왜곡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동전 중 안토니우스와 동등한 크기로 새겨진 것들은 대부분 녹여졌고 남은 기록은 승자의 관점으로 편집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것은 그녀를 이긴 쪽이 남긴 기록들이죠. 그러면 진짜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였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답의 윤곽을 잡으셨을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에서 백성의 언어를 배운 유일한 파라오. 지중해 곡물 시장을 무기로 전환한 경제 전략가, 로마의 1인자 2명을 연속으로 동맹에 끌어들인 외교관, 마지막 순간까지 제보를 지렛대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통치자, 그리고 자기 죽음의 방식마저 사전에 설계한 사람. 이 모든 면이 2000년 동안 절대 미모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었어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짜뉴스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로 로마를 유혹했다는 문장이요. 2000년 전 한 사람의 능력이 외모 하나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된 이미지가 상식이 됐어요. 구글에 클레오파트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이 외모, 미인, 연애와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프레임이 검색 알고리즘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승자가 기록을 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승자가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기록은 승자가 쓴 것뿐이다가 맞지 않을까요? 이건 클레오파트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패배한 쪽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리됐어요. 능력은 축소되고 인격은 희화화되고 동기는 단순화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한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역사 중에 클레오파트라처럼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의 한 구석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